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슈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심화, 고려 문화까지 들어왔습니다. 저 이 고려 문화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따도 나올 텐데, 일현 스님. 일현 스님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삼국유사의 집필자 작가님이시라고, 저는 일현 작가님이라고 저는 이제 늘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삼국유사가 어떤 거냐면 그 전에 나오는 책이 삼국사기예요.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 여기에는 이제 유학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쓰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은 다 버려요. 뭐야, 버려요. 삼국유사가 뭐냐면, 유자가 뭐냐면 버릴 유자. 예, 버려진 역사를 모아가지고 쓴 역사서다라는 거예요. 삼국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님은 김부식이 버렸던, 쓰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 뭐 전설적인 이야기, 설화적인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역사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안데르센 하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안데르센. 낭만적이야. 내 어렸을 때 나의 어떤 동시, 뭐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안데르센의 느낌과 똑같이 이런 스님 하면 딱 그 느낌 오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안 오죠?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일현 스님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안데르센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안데르센이 썼던 그 많은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일현 스님이 쓰셨던 재밌는 이야기들도 너무 많아요. 왜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 많은 아이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먼저 읽죠? 삼국유사를 먼저 읽어도 되는데 왜? 삼국유사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 많거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지조차 몰라. 안 읽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읽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좀 읽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현 스님은 여러분들 그 어렵고 고루하고 지배층들만의 위안, 그들을 위한 어떤 역사, 이 역사를, 그 위층에 있는 역사를 쭉 끌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쭉 끌고 내려와서 재미있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역사는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어떤 시간의 어떤 연속성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이야기꾼, 그 이야기꾼이야말로 저는 일현 스님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꿈이 뭐냐면 일현 스님 흉내내기. 제가 어떻게 감히 일현 스님 역할을 하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 저도 그렇게 역사, 어렵고 힘들고 그런 어떤 역사를 좀 이렇게 좀 재밌고 의미 있게 좀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 정말 그래서 일현 스님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버려진, 쓸모없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역사가 삼국유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은 그 쓸모없어서 버려졌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은 오히려 더 각 지자체, 지방별로 정말 이 산업을 팽창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삼국유사 일현 스님이 그 이야기했던 해오랑 세오녀, 그런 이야기, 일본국에 가서 왕자가 되었던, 임금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테마파크가 만들어졌어요. 어디 포항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도 쓸데있고 너무나도 쓸모있는 것으로 변신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일현 스님이 더 멀리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더욱더 높이 삽니다. 자,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 쓸모없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 소수를 위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쭉 끌고 내려와서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모습들, 저는 이런 게 바로 동사의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현 스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려의 유학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 항상 그 시대는요,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거울이에요. 그 시대의 어떤 특징을 파악하시고 그 문화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고려는 호족의 시대, 문벌귀족의 시대, 무신의 시대, 권문세족의 시대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 지배층의 역사, 지배층의 어떤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시면 그 문화적 색채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먼저 호주의 시대 유학부터 한번 볼 텐데 일단은 뭐 일단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죠? 뭔가 시스템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주도하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정비 사업을 했던 왕이 누구였냐면요, 성종이에요. 성종. 성종하면 우리 알고 있죠. 바로 유학자 최승로의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무 28조였나요? 네, 건의를 받아들여서 뭐 지방관을 전국으로 파견하고 뭐 그랬던 왕이 바로 성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성종에 의해서 바로 이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있는데, 자, 먼저 학교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학교가 있는지. 먼저 중앙에 있는 학교입니다. 자, 중앙에 있는 학교는요, 중앙에 있는 학교는 바로 국자감이라는 대학교예요. 여러분들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고구려 소수림왕 때는 어떤 대학교가 있습니까? 왜 그래? 왜 이렇게 눈빛이 뉴해?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태학, 그렇죠. 통일신라, 신문왕 때는요, 국학, 발해는 주자감, 그리고 고려는 국자감, 그리고 조선은 성균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중앙에 있는 대학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은 어떻게 시켰을까? 지방도 해야죠. 지방도 해야죠. 중요합니다. 고구려 시대든 경당이라고 해서 무술까지도 같이 가르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고려 시대에는요, 이렇게 지방에 향교가 있습니다. 이 향교는 여러분들 조선 시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학교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국자감에는 어떤 과들이 있냐면, 과가 있어요. 과가 있는데, 국자감에는 똑같아. 우리 지금 사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바로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어요. 오, 뭐야 이거? 문과 이과 다 있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문과대도 있고, 네. 이과대도 있고, 네. 이런 게 있어요. 와, 대학교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성균관에는요, 기술학부 이런 건 없습니다. 어디 감히 기술이나 배우는 것들이 감히 이과들이 이런데 대학을 와 저로 가! 조선시대 이랬다는 얘기예요. 야, 정말 요즘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문성에서 문성에서 죄송합니다. 뭐 그런 문표 있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분들이 알면 깜짝 놀래요. 말도 안 되지. 요즘은 오히려 이게 자연과학부라든지 뭐 이제 기술 뭐 이런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이고 조선시대 가면요, 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대학교에. 대학교에 어디 그런 걸 감히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시대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고려시대는 이렇게 유학부도 있고 기술학부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고려시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려시대는 굉장히 열려 있어요. 어떤 뭐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보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아니라 좀 열려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런 데서 좀 읽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는 과거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공부를 했으면 이제 과거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과거 시험. 광종 때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여러분 알죠? 네, 쌍기. 광종 때의 쌍기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과거입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명경과와 제술과가 있겠습니다. 명경과와 제술과가 있겠습니다. 자, 뭐 느낌 오죠, 여러분들? 네, 명경과라고 하는 거는 경전, 네, 이런 경전 같은 것들을 보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해석이나 뭐 이런 거 보는 시험이고요. 제술과, 이건 논술이에요. 장문, 논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명경과라고 하는 건 어떤 유학 공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 이제 수능이네. 여기 논술이네. 그죠?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유학부, 국자감 대학교에서 유학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시험이 이제 이쪽을 보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명경과 제술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잡과도 있어요, 잡과. 잡과, 뭐, 수학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뭐,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잡과. 의대가 잡과야.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어떤 그 기술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접 잘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기술이 짱이거든요.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기술학부 출신들이 이제 이런 시험을 주로 보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고구려는 여러분들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승과도 있어요. 승과는 뭘까? 승려되는 시험이에요. 승려는 여러분들 그 당시 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자 출신들, 나중에 배우지만 의천, 대각국사 의천도 역시 왕자 출신의 승려입니다. 그러니까 승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무과가 없어요. 무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군인들 무과가 없다고? 문과는 있고 무과가 없다고? 말이 돼? 말이 돼요. 예. 조선시대는 이제 거꾸로 승과가 없고 무과가 있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무과 출신이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앞에서 배웠어. 외침사가 너무 많다. 10세기, 11세기는 거란이 쳐들어오고 12세기는 여진이 쳐들어오고 13세기는 몽골이 쳐들어오고 14세기는 홍건조가 왜고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쳐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 전쟁터가 시험장이야. 전쟁터에서 워낙 시험이 많으니까 전쟁터 공세 오면 장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굳이 전쟁도 아닌 굳이 테스트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실전이 곧 묵과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 주도의 어떤 그런 교육이 이제 성행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과거라고 하는 게 광종 때 시행이 됐는데 실력에 의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 고대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골품제에 의해서 폐쇄적 신분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과거제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야. 올라가고 싶은 욕망들이 분출하게 됩니다. 예,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일이죠? 그 사다리를 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고려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이 과거제라는 게 시행되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싶은 어떤 그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과거에 합격하리라. 수단과 방법,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게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총동원해서 내가 과거에 기필코 합격해서 나의 영광 그리고 우리 가문의 영광을 이룰 것이다 라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중앙 국가에서 세운 거잖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사립학교에서 과거를 턱턱 붙인 학교가 명문사립이 되는 거예요. 명문사립이 되면서 이제 국가주도의 어떤 이런 학교 안 가. 명문주도의 사립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 유명했던 사학 12도 사립학교 12개 유명한 도는 무리도자야. 12개의 학교 사학 12도가 이렇게 이 문벌기족 시대 이제 시스템이 좀 안정화되고 이제 이런 시대로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인기 폭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최충의 구제학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구제학당. 여기가 최고야. 탑이야, 탑. 구제학당 탑. 최충의 구제학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문헌공도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학이 발달하니까 똑같아. 여기도 고민이 많은 거야. 야, 이거 국가 주도의 학교가 이게 유행을 해야지. 이렇게 저 사립학교 유행하면 되겠어?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대책을 좀 마련해 봐. 라고 해서 이 사학 시위도 여기에 이제 맞서기 위한 관학진흥책이 나와요. 관학진흥책. 뭐가 있을까? 관학진흥책. 요즘도 왜 보면 일반고 전성시대 뭐 이런 거 캐치플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고에 뭘 투자하겠다 막 나오잖아요. 그죠? 교육감 선거할 때 보면은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 관학 전성시대를 열겠다라고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 일단 여러분들 장학금 잘 줘야죠. 예. 양육하는 겁니다. 누구를? 현명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한, 키우기 위한 창고, 양연고 이런 장학재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전문 7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관학을 진행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안 돼요? 자, 그런데 1170년 여러분들 이제 무신정변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니까 이게 무신들은 이앗 칼로 또 흥한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유행할까요? 유행하지 않을까요? 유학은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가
이 고려말. 이 당시가 되면 이제 원간섭기로 들어갑니다. 예, 원간섭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이 원간섭기의 실세들이 누구예요? 원의 빌부터 성장했던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이때 안향이라는 사람이 이 성리학을요. 원래 이 송나라 학문인데 이 당시에 이제 원나라에서 들여왔어요. 원에서 들여와서 이 성리학을 소개합니다. 성리학을 소개합니다. 이 성리학을 수용했던 인물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들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진사대부가 이 성리학을 수용해가지고 이 성리학을 가지고 바로 그 다음 시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 조선 왕조 500년의 기반을 닦아놓는 그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인데 이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들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뭐 이재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몽주라든지 그 다음에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정도전 드디어 등장하네. 조선 건국의 설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 이재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 이재현 같은 경우에는요. 자, 당시 그 충선 왕이 충자가 들어가니까 고려 왕이잖아요. 그죠? 몽골 원나라 왔다 갔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나라에 있을 때 독서실을 하나 열어요. 독서실. 엄청난 책들을 갖고 와가지고 학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문도 토론하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이 어디냐면 만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만권당. 만권. 책이 만권이 있었던 곳이래. 우와, 엄청나죠, 여러분들? 네. 만권당. 와우. 이 만권당에서 이재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학자들과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면서 어떤 그 성리학에 대한 어떤 그 깊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뿌리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재현은 또 이제 그 글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공패설이라는 자신의 어떤 그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어떤 책을 쓰는데 근데 옛날 분들 이렇게 제목을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그러니까 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노인네야. 노인네가 패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보잘것없는 썰 이야기를 이렇게 나의 그냥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렇게 이재현이 누군데 그 엄청난 대학자인데 그 대학자의 글이야. 그런데 보잘것없어 그냥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성리학까지 쫙 한번 유학을 봤습니다. 사실 근데 저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본질을 연구하는 철학이에요. 철학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앞에 있었던 이 당시 공부했던 유학들은요, 이 성리학이 아니에요. 이 당시 유학은 뭐였냐면 이게 바로 훈고학입니다. 훈고학이 대부분이에요. 훈고학은 뭐냐면 그냥 자구의 해석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구의 해석 위주. 그죠? 어떤 심원 의미나 철학이 아니라 해석을 위주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성리학은 그런 어떤 해석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본질을 연구하는 철학적 체계를 갖춘 그게 바로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다.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한 틀 안에 뭐 성리학도 들어가고 훈고학도 들어가고 뭐 고중학도 들어가고 양명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학이라는 그 범주 안에. 그중에 고려 초기에는 이렇게 훈고학 그리고 고려 말기에 성리학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학의 발달 속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역사. 역사.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역사 한번 볼 텐데, 고려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록이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실록이라는 게 있는데, 실록이라든지, 또는 뭐 구삼국사라든지,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사라졌어요. 이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사라졌어요. 근데 왜냐면 이런 역사서들이 있어야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역사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쓴 역사서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중기,
예, 바로 삼국사기가 나오는 삼국사기가 바로 앞에 있는 역사서 보고 쓴 건데 그 앞에 있는 원자료들이 없어진 거죠. 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어쨌건 이 삼국사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사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네, 이 저자는 바로 김부식이 되겠습니다. 김부식. 이 시대가 여러분 문벌귀족 시대예요. 그죠? 상당히 좀 이렇게 보수 쪽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시대다. 괜히 중국과 그 갈등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진이 사대 요구했을 때 이자경, 김부식 사대에 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괜히 고구려 계승보다는 신라 계승 의식이 훨씬 낫죠. 그 앞에 있었던 서희가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요 라고 이야기했던 분위기와 좀 달라진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 김부식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 김씨이기도 하고요. 예. 신라 계승의식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건 이 삼국사기가 붙는 타이틀이라고 한다면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 최고의 가장 오래된 제가 늘 얘기해요. 이건 베스트 음이 아니에요. 가장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그런 이야기들은 다 대부분 삼국사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신라 계승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또 삼국의 어떤 패배했던 그 백제 역사 이런 것도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그런 걸 보고 나려면 그 이전에 어떤 구삼국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삼국사기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역사서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냐면 이것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바로 기전체 방식입니다. 기전체 방식. 자, 이 기전체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본기, 세가, 지, 표, 그 다음에 열전. 요렇게 섹션별로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같은 사실들을 본계도 싣고 세가에도 싣고 지혜도 싣고 표에도 싣고 열전도 싣고 엄청나게 방대한 거죠. 그죠? 본계하고 세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왕과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본계는 황제고요. 세가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것. 지는 어떤 뭐 제도사, 표는 이게 뭐 연표 같은 거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왕의 입장에서 신하의 입장에서 또 어떤 뭐 개념의 어떤 그 정리 차원에서 각각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전체로 쓴 역사서는 방대하지 않을까? 방대하죠. 엄청나게 방대하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 주로 국가 주도의 역사 편찬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기전체라고 하냐면요. 바로 여기 본기 기, 그 다음에 열전의 전. 네, 요거를 이렇게 따와가지고 기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삼국사기가 바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김부식은 여러분들 유학자예요. 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만 지금 역사를 지금 모아 놓았는데 여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달라집니다. 자, 그 달라지는 분기점은 바로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그 이후부터 좀 달라집니다. 신라 계승의식 좀 이렇게 보수였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 이 무신정권 때 등장했던 역사서 중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먼저 해동고승전. 각훈의 해동고승전. 우리나라 그 고승들의 어떤 전기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왕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동명왕편의 그 저자는 누군지 아시죠? 아까 사교육의 세례를 받았던 바로 이규보가 되겠습니다. 이규보가 글을 그렇게 놨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규보가 썼던 이 동명왕편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동명왕이 누구예요? 동명왕이 누굽니까? 네, 바로 고주몽, 고구려의 주몽 아닙니까? 그죠? 동명성왕, 동명왕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무신정권 때 가면요. 이제는 신라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포커스가 좀 다른 데로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고구려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개성의식. 그냥 고구려 어떤 거 빡빡.
뭔가 어떤 그 진취의 어떤 그런 모습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동명편을 보면서 이제 서서히 어떤 그런 어떤 인식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네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원간섭기로 들어갑니다. 예, 몽골에 결국 무신 정권이 항복을 하고 원간섭기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오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원간섭이 되면서 뭔가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구심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원간섭이 비록 고려라는 깃발은 꺾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좀 내정간섭도 있고 막 영토도 뺏기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어떤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어떤 구심점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역사서들이 바로 이 삼국유사와 바로 제왕운기다라는 것이죠. 자, 삼국유사. 자, 삼국유사 하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어떤 우리나라 최고의 이야기꾼 바로 일연스님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버려졌던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런 이야기, 김부식에 벌였던 그런 이야기들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역사가 바로 삼국유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왕운기를 쓴 사람은 바로 이승휴가 되겠습니다. 이승휴의 제왕운기. 자, 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단군이죠.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단군인데, 맞다. 이련의 삼국유사, 이게 여기 이 삼국유사를 쓴 곳이 저기 경북 군위라는 곳이더군요. 군위. 여기 삼국유사 축제도 하고 그래요. 군위라는 곳. 있는데, 자, 어쨌건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원간섭기 때 우리 어떤 구심점으로서 찾았던 인물, 그렇죠. 일제강점기에서도 찾았던 구심점이 필요했죠. 그래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단군입니다.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땐 그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단군. 우리 최초의 고조선을 열었던 인물 단군이 이렇게 매 시기마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원간섭기에도 그랬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바로 이 단군을 믿는 대종교가 굉장히 유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 어떤 그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과는 조금 색깔이 좀 더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략이라는 게 있어요. 사략. 요거는 당시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성리학적 어떤 그런 관점 속에서 역사를 바라본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략을 썼던 인물이 누구냐면, 네, 바로 이재현이에요. 이재현, 신진사대부, 그 학문적 깊이가 깊었던 이 이재현이 쓴 역사서가 바로 이 사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연결이 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승려를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려 초기에 있었던 승려, 대표적인 승려가 있다면, 균여라는 분이 계세요. 균여. 이 균여 이분은요, 그 보현십원가 요게 뭐냐면, 요거는 향가예요, 향가. 향가인데, 요 내용은 뭐냐면, 보현보살, 보살님이에요, 보살님. 항상 제가 얘기했죠, 보살들은 약속을 한다고. 그 약속을 이뤘을 때 부처가 된다고. 관세음 보살은 현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소원 다 들어준 다음에 부처 되겠다는 약속하잖아요. 보현보살도 마찬가지로 10원, 10개의 어떤 소원, 소원. 보현보살님의 소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중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약속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불교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향가로서 바로 이 균여가 이런 저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여러분들 불교가 굉장히 흥해요. 이 보현시본가를 냈던 이때 그 시기가 어느 왕 때였냐면, 요거는 이제 향가는 요 뒤쪽으로 갈게요. 왕이 먼저 중요하니까. 요거는 어느 왕 때였냐면, 바로 광종 때입니다. 과거제 시행 알고 있죠? 네, 광종 때. 그래서 요거는 바로 향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그 고려가 불교의 국가로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고려를 세웠던 사람이 불교를 너무 중시 여겨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잘 알죠, 여러분? 태조 왕건. 이 태조 왕건이 유언으로까지 남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후뇨 10조. 이 후뇨 10조에 보면, 야, 불교 신경 써 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남기냐면,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시하라.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시하라. 이거 잘 해라. 이렇게 딱 후손들한테 유언까지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등회가 뭔지 알죠? 부처님 오신 날 왜 연등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그때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팔관회는요. 팔관회는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른데 이 팔관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살짝 도교적인 어떤 그 성격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민간신앙 민간신앙을 흡수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들에게 그냥 정말 그 신들에게 보이는 어떤 향연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정말 국가적 행사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행사가 되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흥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제동 브레이크를 삐 걸었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쭈쭈쭈쭈 여러분들 바로 성종 때 자 성종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최승로. 이 최승로가 유학자예요. 역시 마찬가지 유학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걸 싫어해 유학자들은. 자 김부식 얘기가 또 그랬잖아요. 그걸 다 빼버렸다고요. 그죠? 최승로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유학자인데 이게 뭐 부처님이나 뭐 이게 뭐 여럿이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승로가 이 성종한테 건의를 해요. 연등회가 너무 사치스럽고 너무 이게 또 이게 저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니 연등회를 좀 줄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최승로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이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팔관에는 이거야말로 이런 거 왜 합니까? 이런 건 그냥 폐지하시죠. 배제하시죠. 뭐 이런 어떤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유학자가 보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점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초기에 불교는 굉장히 흥해질 수밖에. 근데 이렇게 막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민간 시장까지 쫙 민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는 불교의 나라예요. 이건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문벌귀족 시대, 자, 이제 의천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대각국사 의천! 이분께서는 왕자님이세요, 왕자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고려에서 승려는 귀족이자 왕족이라고요. 아무나 승려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높은 서열에 있는 어떤 그 지식인들이 바로 이 승려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가 아마 그랬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의천 같은 경우에는요, 국청사에서 천태종을 열게 됩니다. 국청사에서 이 천태종을 열게 되는데, 당시 그 승려 의천에게 제일 큰 숙제는 뭐였냐면, 당시 그 교종과 선종이 있잖아요. 교리 중심의 이를 통해서 부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선종은 참선 중심의 이를 통해서 부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요 교종과 선종 중에서 이걸 통합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천 때 그걸 시도합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시도했냐면 바로 교선 통합, 즉 교종 중심의 교선 통합을 시도합니다. 자, 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교관겸수라는 거예요. 교는 여러분들 이건 교종입니다. 말 그대로 교종입니다. 그 다음이 관은 그러니까 교는 교리고요. 이건 관은 뭐냐면 직관, 문득 깨달음. 이거는 선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종. 이거를 함께 해야 한다. 겸수. 교관 겸수, 함께 수행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 교선 통합을 강조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어쨌건 교종이 먼저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종 중심의 교선 통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천이 왕자 출신이다 보니까 합쳐!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 그래서 합쳐져요. 그런데 의천이 돌아가시니까 다시 또 이게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통합, 화학적 통합은 아니고요. 물리적 통합의 어떤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의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은 저술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대장경 뭐 이런 것들을 정리했던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장이라는 게 있어요. 교장. 그러니까
그 앞에 초조대장경의 그 계보를 잇고 있는 그런 교장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또 팔만대장경 나오겠죠. 그래서 초조대장경, 교장, 팔만대장경 이런 어떤 계보를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이 의천은요 굉장히 좀 이렇게 실용적인 것도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화폐, 이 화폐의 어떤 유통을 또 강조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의천이 문종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숙종의 동생이에요. 예, 숙종 때 그러면 해동통보 화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네, 의천, 대각부사 의천,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무신정권 들어오면서 이 쌍벽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려 문화파트에서 이 의천과 이 진울, 이제 진울 얘기할 건데, 의천과 진울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문화파트 제일 중요한 거. 의천과 진울입니다. 자, 이제 보조국사 진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계종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 진울과도 마찬가지죠. 숙제가 뭐였냐면 지금 흩어져 있는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이제 묶어내는 역할인데 어떤 방법을 선호했느냐? 진울은요, 선종 중심의 선교 통합입니다. 네, 선종 중심의 선교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요. 자, 요거는 바로 선정에 이른다. 아, 이건 이제 선종이네, 선종. 그죠? 그 다음이 지혜야, 지혜. 이건 교종이잖아요, 교종. 그죠? 그래서 선종과 교종을 정해, 쌍수, 같이 수행해야 된다. 이거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의천의 그 교관 겸수와 이 진울의 정해쌍수는 같은 말이에요. 다만 무엇을 위주로 통합하느냐, 그 차이예요. 여기는 선종 중심의 통합에 그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도노는 문득 깨달음이야. 문득 깨달았지라도 점진적으로 계속 수행해야 된다라는 도노 점수, 이런 이야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진울은요, 이런 어떤 정해쌍수, 도노 점수를 시행하는 그 방법으로서 뭘 주장하냐면 스터디를 주장합니다. 스터디. 우리 함께 공부해 라는 스터디를 주장합니다. 그 당시 그 스터디를 뭐라 하면 결사라는 결사의 방법이에요. 결사의 방법. 그러니까 결사는 뭐냐면 같이 모여서 같이 수행하고 같이 참선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런 결사를 이끌었던 그 곳이 어디였냐면 수선사입니다. 수선사. 그래서 수선사 결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선사가 지금의 어디냐면 송광사예요. 송광사. 송광사. 그래서 수선사 결사를 또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의천과 진울은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진울의 제자가 있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혜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혜심. 이 혜심은 자, 이후에 나오는 성리학자들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유교와 불교는 일치한 게 많다. 그래서 유불일치설을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울, 혜심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한 명을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냐면 요새. 그러니까 진울과 혜심이 선종승려라면 요새는 교종승려예요. 교종 쪽입니다. 그래서 법 이거 중요시하죠. 법화신앙을 굉장히 중시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역시 요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당시 오면 이 불교가 굉장히 타락하거든요. 교종이건 선종이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자. 그러려면은 같이 모여서 수련을 쌓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뭘 들고 나오냐면 바로 백년결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년결사. 아까 이 진울은 수선사 결사였죠. 여기는 백년결사. 백년사에서 주도하는 백년결사. 자,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천, 진울, 요새
의천진울, 특히 의천진울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승려들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풍수지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어느 지역에 가야 잘 살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여러분들 이 고려를 세운 사람들은 호족들이 어떤 든든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게 선종과 풍수지리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세운 나라가 고려예요. 당연히 풍수지리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경길지설, 이건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왕건의 후뇨 10조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뇨 10조에서도 아주 서경을 중시하라 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북진정책이에요. 북진정책. 그죠? 네, 북진정책을 통해서 청천강과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특수행정구역으로서 3경을 설정을 해요. 3경. 이 3경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개경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서경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동경. 이 동경은 나중에 이제 남경으로 바뀔 겁니다. 남경. 동경은 어디냐면은 바로 경주예요. 경주. 남경은 이제 서울입니다. 지금의 서울. 이런 식으로 바뀔 텐데 어쨌건 3경이 지금 서경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만큼 이 평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빵 터진 게 있다고요. 문벌기록 시대에 들어가면 왜 제가 김부식, 이자겸 김부식 시대에 그 여진이 금이 이제 사대를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이자겸과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사대 오케이 하는데 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 반발하는 세력, 그게 무엇이었다? 바로 여기서 쭉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되었던 게 바로 이 묘청의 역시 또 마찬가지로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게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서경이 어떻게 보면 영모의 도시가 된 거예요. 영모의 도시. 그래서 이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서경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도시가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썰로 대두가 되냐면 앞에서 여러분 살짝 봤어요. 바로 남경길지설이라는 게 대두가 돼요. 남경은 여러분 서울이라고 했죠. 지금의 서울이에요. 남경길지설. 남경길지설이 대두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쭉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여러분들? 네, 쭉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네네네 쭉 와서 고려 말. 네, 고려 말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려 말에 바로 신진사대와 신흥무인 세력들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로 조선입니다. 바로 한양천도의 배경이 되고 있는 한양천도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라는 것이죠.